예. 안녕하십니까. 동영상으로 강의를 처음 하게 돼서 좀 쑥스럽긴 하네요. 예.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실습을 했고, 또 숙제로 빅데이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냈는데 잘하고 계시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순서로 빅데이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는 것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조금 이해하고 난 뒤에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산업공학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사례라든가 혹은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빅데이터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인공지능을 산업공학 현장 제조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사례를 한번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2주 후에 갖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개요라고 하면 조금 지겹고 이번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도 마찬가지로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동영상으로 하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조금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는데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공지능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려 60년이 넘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요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과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기대 그리고 지나친 긍정적인 낙관론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이 적응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라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다가 인공지능이 다시 침체기에 들었다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부흥기에 들었다가 다시 또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아마 신의 영역인가 보다 라고 또 실망을 했다가 다시 또 인공지능이 이제 되살아나는 이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이 워낙 그 알파고 이후에 큰 히트를 치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나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화려한 컴백도 다시 또 실망이라는 단계로 들어갈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영원히 사라지거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비록 지금의 알파고 수준의 인공지능,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지능 3, 40에 밖에 이르지 않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잠시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었다가 한 번 더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을 내가 미리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공지능은 너무너무 신비해서 그 정체를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뇌가 수행하고 있는 패러렐리즘, 계산이 얼마나 그렇게 동시 계산, 병렬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가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 인식한다든가 혹은 최적해를 찾는다든가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미 컴플렉시티가 익스포넨셜 하다라고 이미 입증이 돼 가지고 아마 인간은 이것을 못 푸나 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신경망 혹은 딥러닝의 시대가 되면서 빅데이터 수준에 이르는 많은 데이터를 인간의 뇌처럼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지식을 추론해내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툴이 생긴 거죠. 인공지능을 아주 일반적인 목적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하고 환상적인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산업계의 제조라든가 혹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에 쓰이는 인공지능이라고 본다면 주로 부품의 인식이라든가 기계의 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작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것의 난이도는 자연계에서
동물을 보고 이 동물이 무슨 종류인지를 안다든가 이 동물의 무슨 행위가 어떻다라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편이죠. 서비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얼굴의 표정 인식이라든지 감성 분석이라든지 하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든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카오스의 수준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얻어내는 그런 그 무한대의 자유도로부터 얻어내는 지식에 비하면 나름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산업공학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먼저 적용이 되어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성공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학과가 바로 우리 산업공학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좀 길었고요. 차근차근히 한 페이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인공지능 자체가 Artificial Intelligence, 영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친 내부의 어휘라든가 그에 쓰여진 용어를 뭐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는 말고, 여기 쓰인 그 핵심 개념만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인더스트리 4.0도 조금 다시 한번 개괄해서 보기로 하고,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라든가 개념, 파라다임 같은 거를 좀 보고 어떤 트렌드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에게 좋기만 할 것인가? 글쎄요, 뭐 단점도 있을 테죠. 그런 단점들로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빅데이터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중에는 일부 중첩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써놨는데, 4차 산업은 어떤 그 물리적인 디바이스의 자동화, 그다음에 통신 능력의 어떤 개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찾아내는, 그걸로 인해서 실시간적인 로봇 같은 자동화된 기계를 최적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구호적인, 선언적인 그런 표현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인데, 주로 독일이 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독일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주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서 전체 국가적으로 산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이고,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중소 대기업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계로 본다기보다는 어떤 디바이스를 보다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자체에 관심이 있죠. 이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설명했습니다만, 4차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이란 것하고 빅데이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빅데이터,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IoT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을 부여하고 또 어떤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통신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소 보면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 산업과학과 입장에서는 IoT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쓸만한 지능을 이끌어내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AI가 없는 IoT와 빅데이터는 마치 사람은 사람인데 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바로 그 뇌를 만들어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어디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냐 하면
로봇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산업이 이걸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고, 주로 미국에서 3차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IoT를 이룬다고, 인더스트리 4.0을 이루는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인공지능이 뭐냐 하는 것부터 잘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은 우리 산업공학과의 전매 특허 용어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또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그걸 넘어서서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어떤 이성이라고 하면 꼭 사람만 가지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뭐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여기는 이제 이성적인 것까지만 말했지, 감성적인 어쩌고 하는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행동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본인의 어떤 미션이나 욕망을 갖고 있고, 뭐 그것은 영화니까 우리가 다루려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인데, 그 이성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처럼 인공지능에게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마스터,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하고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처럼 본인도 보이는, 이것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뭐 산업 적용 또는 서비스 적용의 한계 내지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코어는 특히 독일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제조의 목표 시스템을 제시하면 그거에 맞는 어떤 공정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체 제조 체계가 완전 자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피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가치를 생성하는 밸류 네트워크의 수평적인 통합, 그리고 또 제조 라인의 수직적인 통합, 그리고 물류로부터 생각할 때 상류와 소비자 이런 하류까지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디지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은 대체로 이제 유럽적인 개념이죠. 이제 우리 산업공학에서 공부할 때는 수직적인 통합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것으로부터 제품을 만들고, 다음에 물류센터나 어떤 리테일러를 통해서 고객에게 고객에게 배달되어질 때까지의 전체 물류의 최적화, 비용의 최소화, 인벤토리를 최적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물류라든가 생산 관리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요것들이 자동화된다 하는 의미이고, 특히 매장과 같은 리테일러에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엔드투엔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그런 수직적인 관점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점, 즉 하나의 단계, 물류의 같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공장 또는 여러 개의 물류센터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이런 같은 레이어에 있는 유닛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일을 나누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인다 하는 지극히 그 산업 구조적인 내용을 독일에서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유럽에서 먼저 발생했던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주로 영국에서 시작했죠. 물론 최초의 이 기술은 영국이 시작한 건 아닌데 산업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것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기계적인 생산 설비가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는 그 옛날엔 주로 석유라든가 이런 그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관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고 분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 주로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로 대변되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정보 쪽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이 사이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 주로 2차 산업 이쪽에는 일본의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든가 일본의 자동화가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별로 안 드러난 것은 미국적인 사고방식인데 일본이 사실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 이미 무인 공장이라든가 자동 운반차라든가 오늘날 거리에서 다니는 자율차 같은 그런 개념을 일본이 먼저 주창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정보 시스템이 안 따라가는 바람에 별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사실 뒤에 숨어 있고 그때 일본이 기여했던 품질 쪽의 기여는 지금도 우리가 높이 사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3차 산업을 통해서 미국이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성의 향상, 자동화 이런 것 속에 다 말하자면 묻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자동화된 장비에 지능이 들어가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독일과 미국이 먼저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 놀랍게도 중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늦지만 또 나름 굉장히 뒷심을 가지고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강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것은 옛날에 RDBMS로 대변되어지던 데이터 관리가 조금 대형화되었다. 그러면서 인포멀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정도의 이야기이고 IoT라는 이야기도 이미 장비, 통신 이야기가 해오던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은 비록 그 주제는 옛날부터 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한 딥러닝이라든지 또 앞으로 한 번 더 점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주로 좀 허구적으로 보였던 어떤 완전한 자동화라든지 지능화를 가능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기술이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인터넷 오브 띵스, 로봇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빅데이터 설명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윗줄에 보면 IoT가 있고 인공지능이 합쳐지고 빅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특히 로봇 엔지니어링이 산업체에 등장한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로봇을 얘기하느냐?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업체라든가 제조업 공장에 가보면 산업용 로봇가 이미 많은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뭐에 다시 또 로봇이냐? 우리가 아는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란 것은 모양만 로봇이지 사전에 입력된 행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궤도를 사람이 지정해 줘야 되고 그 궤적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로봇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진단을 로봇 스스로 내릴 수 있고 특히 이상 상태라든가 공정이 잘못되었을 때 로봇가 판별하고 사람한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링이 특히 이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수혜 어떤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죠. 3D 프린팅의 인공지능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줘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3차원적인 정보라든가 재질의 적정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처럼 보이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는 4V라는 얘기 했죠. 4V, 볼륨.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 벨로시티,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굉장히 빠른 속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브라이어티, 파일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그냥 숫자 혹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그 외에도 여러 텍스트 중에서도 우리가 말로 받았던 챗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은 파일의 종류가 있고 밸류는 밸류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쓸만한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은 데이터 속에서 쓸만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쓰레기 같아 보이는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4V라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빅데이터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게 제공될 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제 과거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대부분은 패턴 레코그니션이다. 패턴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프리딕션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패턴을 레코그니션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러면 늘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패턴, 혹은 뭐 친구를 사귀는 패턴, 날씨가 비가 올 때 어떤 그 온도의 패턴, 이렇게 말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인 패턴을 스스로 정의하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지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따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라든가 많은 그 SNS의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말하거나 사람처럼 표현하거나 보이거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거나 하는 쪽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소셜미디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거죠. 알파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알파고 그림은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알파고는 IQ가 그렇게 높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과거의 경험을 순식간에 기억해내고 또 가능한 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해보고 하는 그런 속도전에서 사람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긴 거죠. 그나마 이 세돌이 딱 한 번 이긴 게 아마 딱 한 번, 인류가 이긴 단 한 번이 아닐까,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일으켰죠. IBM 왓슨 컴퓨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퀴즈, 시합이라든가 혹은 원격 의료, 혹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방법들이 전부 빅데이터, 즉 많은 데이터로부터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암기력이 뛰어난.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주로 암기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암기력 말고 응용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특이점, 인간은 이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암기력은 졌지만 응용력은 인간이 나았는데 그것도 인간이 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전부터 얘기했지만 비록 암기력, 응용력, 그 모든 것이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감성적인 능력이라든가 모티베이션을 갖는다든가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은 컴퓨터가 절대로 못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준다, 뭐 그거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인공지능하고 누가 인공지능인지 모르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한 4명의 남자가 한 여성과 어떤 채팅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남자로 선택되어지는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 보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여성이 오히려 이 로봇을 자기의 친구로 선택하는 웃기는 그런 그 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봇은 사실 감성을 갖고 어필한 건 아니고 여성이 보여주는 텍스트와 가장 친밀도가 높은 인터넷의 어떤 문장을 가져온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미 퍼포먼스가 사람보다 나아진 이런, 시간이 되시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는 지금은 비록 이 남자들이 이 여성한테 선택을 못 받았지만 이런 게임을 계속하면 한 10번쯤 계속하면 분명히 선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 선수들은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 그냥
얼떨떨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무엇이 먹히는지를 아는 거죠. 아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텔리전스가 뭐냐? 여기 보면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다음에 학습의 기능을 높이는 능력,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라고 누가 정의한 것도 있고, 경험으로부터 문제를 풀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뭐 적응하는 능력, 뭐 그런 말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다양한 행동을 보고 어떤 어댑티브하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텔리전스의 능력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배운다. 그런 것이 핵심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 물론 지금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다가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 정보가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한참 하다가 정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정보에서 지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와 있지만 많이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럼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죠. 과연 학습이라는 게 로봇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사람은 왜 학습을 할까?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배가 고프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탁월한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주는 어떤 그 성취, 즉 행복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습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에게 그걸까지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뭔가 학습처럼 따라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 알고리즘은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다. 즉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곧 학습이다. 이게 농담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만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겠다. 예를 들면 숙제를 냈는데 생각은 안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만 보겠다. 학습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인공지능보다도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되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영역이라고 말해져 왔고, 사람보다 더 빨리 어떤 계산을 하고 또 에러를 수정하고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공학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적인 원로적인 원초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우리 산업공학의 영역, 즉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고객 서비스 쪽에 어떤 목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같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 미션을 주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진정한 인공지능의 목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ationally, 즉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합리적이란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전부 각자 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쟤는 사이코다, 쟤는 4차원이다, 우리 그렇게 말들 잘하죠. 그래서 합리적이란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인데, 로봇에게 합리성을 기대한다? 사람도 잘 못하는? 어렵죠.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은 어떤 제조나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어떤 그 컴퓨터에게 오더를 준 매니저의 뜻에 맞는 어떤 최적화의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조금 말해주고 있는데, 1995년에 어떤 러셀이 설명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다. 튜링 시스템. 튜링 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기계라야 한다. 뭐 이런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것이 허황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잘 푸는 기계다. 사람보다 문제를 잘 풀고 오히려 정확한 알고리즘보다는 어떤 그 분석적 함수에 의한 것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프로블럼 솔빙을 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것을 이제 뭐 로직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액션을 그리고 참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그 정의로 되어 왔습니다. 예, 중복적인 이야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있지만 물체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몇 가지를 아는, 사실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 20가지를 알죠. 마찬가지로 기계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사람은 사실 수학을 잘 가르쳐줬더니 심지어 피아노를 잘 치더라. 뭐 이런 희한한 추론 능력까지 있습니다. 로봇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죠, 현재는. 그러나 소위 프로그램 솔빙에서 말하는 인베리언스, 위치에 대한 인베리언스, 각도에 대한 인베리언스, 이런 것들 기능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를 가르침으로써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위를 보이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갖다가 기계로부터 기계에게 집어넣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은 제너럴리티, 뭔가 한 가지 특별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과학습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특정으로 지어진 문제만 잘 풀고 다른 문제를 잘 못 푼다면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함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면 한 가지 케이스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푸는 능력, 즉 제너럴한 커패빌리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특징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어떤 행위를 보여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또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결과를 사람한테 보고할 수 없고 뭔가 결과는 좋은데 도대체 사람이 수긍할 수 없는 방식뿐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쉽게 에러를 갖다가 찾고 취급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다 보면 소위 인테그리티라고 하면 이제 완전 무결, 수학적으로라든가 논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 아까 비록 제너럴티라고 말은 했으나 문제의 범위가 무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약간 다른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면 하나의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리라. 글쎄요, 한 100년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없고, 특정한 문제, 예를 들면 사람 수를 카운팅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장이라든가 백화점에서 오늘 손님이 몇 명 왔나, 이것을 체크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그 솔루션을 길가에서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 어느 길에 주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를 알아맞히자. 비슷한 문제지만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현재 기술로서는 인공지능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특이한 문제, 특이한 바운더리, 특이한 데이터 타입이나 환경에만 잘 적용되지 조금만 바꿔도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완벽한 모티베이션을 갖는 완전 자율적인 로봇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로봇에게 미션을 주는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특징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특징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왜 AI를 써야 되느냐? 사실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산업이 계속 발달되어 왔지만 특히 최근에 기업 그룹웨어라고 하는 ERP라든가 SCM 같은 것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매우 높여왔지만 사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중에 아깝게도 못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웨어 같은 레거시 데이터,
그런 것들은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인데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 가지고 제조나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 상황, 돌발 상황, 품질 관리,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ERP를 포함한 많은 그룹웨어들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크다고, 그럴 때마다 예외 상황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체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라든가 특히 이상 상황의 돌발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만들므로써 사고를 막는 거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 관리 영역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든가 또는 위험을 대응한다고 할 때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거죠. 불확실성이란 것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긴 한데, 모르지만 확률은 대충 알고 있고 어떠한 불확실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리스키라는 상황은 혹시 잘 발생은 하지 않지만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상황이 아닌 어떤 무엇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무엇이 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것 정도의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는 사람이 미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룹웨어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인공지능이 정상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훨씬 안전하게 제조 환경에서 본다면 훨씬 자동화가 높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현재 다소 부족한 안전장치, 비용 발생 장치,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AI가 기여할 바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enrichment.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업공학에서 주로 설계를 하죠. 그 설계는 도면 위에서 그리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설계가 아니라 개념적인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 개념적인 설계는 인간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행동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인공지능을 무슨 환상적인 게임이나 동화 같은 영화 같은 내용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도 현실적으로 산업공학이 그 대상으로 하는 제조나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응용할 리스크 관리라든가 우리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든가 혹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속에 더 적극적으로 AI를 적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AI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러닝, 학습을 하고 인프런스, 추론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막연히 패턴을 배운다 또는 룰, 규칙을 축적하거나 습득한다. 다음에 규칙까지 설명이 안 되면 사례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 알고 있던 패턴 또는 규칙 또는 인스턴스 중에 가장 비슷했던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을 갖다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딥러닝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의 근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다만 패턴이라든지 특히 인스턴스 같은 것으로부터 찾는다 하는 것들이 과거의 정형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떤 그 함수 위주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룰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엑스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이 유행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과거에 60년 이상 많이 다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ntext understanding. 사람이 하나로부터 10개를 알고 주어진 것으로부터 더 많은 응용력을 갖는 것은 바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특히 사람의 뭐 척두엽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대화를 하는 능력, 채팅을 하는 능력에서 우리는 바로 컨텍스트를 다루는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바로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현재까지 제대로 성공 못했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분해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문맥에 맞게, 우리가 단어를 예를 들면 설명하더라도 아이 좋아, 좋다, 좋다라고 말했을 때 만약 식당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서비스가 좋거나 음식이 맛있거나 그런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이 좋아라고 했다면 상대가 마음에 들거나 우리 미래가 잘 될 거라든가 다른 의미가 되죠. 같은 좋다는. 이런 간단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사람은 컨텍스트에 대단히 의존한 그런 의사결정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심어줘야만 궁극적으로 로봇과 사람 간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제공하는 미션을 로봇가 이해를 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거 이외에도 지금 방금 한 말과 비슷합니다만 language understanding,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컴퓨터끼리만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면 컴퓨터끼리는 직접 데이터를 주거나 신호만 주면 되지 무슨 사람처럼 말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뭐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누군가 컴퓨터가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문서라든가 수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걸 암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뭐 병원에서 환자에게 대응을 한다든가 또 어떤 그 공장의 어떤 수리점에서 고객에게 어떤 품질 관리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서비스 기반의 어떤 대응이 될 텐데, 그런 경우도 역시 언어 기반의 AI가 필요하다는 분야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서비스, 어떤 서비스든 간에 말은 대부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음성 인식이 여러 가지 그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처리라는 걸 통해서 원래 주어진 예문,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 날씨, 오늘이라든가, 그것은 기온을 묻는다 하는 이해,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적절한 언어를 찾아서 다시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장에 맞게끔 만들어서 보내고자 하는 이런 연구들이 과거에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사람의 언어 능력은 정말 신기하다,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요즘 번역기가 많이 나와서 성공하고 있긴 한데, 이런 과거에 했던 분석적인 음성 처리가 언어 처리가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장 대 문장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한 그런 방법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했죠. 여기 보시면 또 AI에 있어서 비주얼 언더스탠딩, 이건 뭐 홍보 동영상이 되겠는데, 거리에 존재하는 사람, 차, 교통 신호 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인식이 되어야만 자율운행차가 다니면서 이건 정지해야 될 곳, 이것은 신호를 봐야 할 곳, 이것은 서로 순서를 맞춰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사실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데 상당히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비주얼 언더스탠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우리 수업에서도 머신 비전 쪽이 특히 딥러닝의 성공적인 적용 분야였기 때문에 그쪽은 알고리즘을 한 번 정도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비전으로부터 이해하고 또 이런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소리다, 혹은 사람의 소리다, 공사 현장의 소리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 즉 눈과 귀에 대한 이해가 주로 인공지능이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두 개 정도 알고리즘도 설명을 하고, 다만 과거에 이런 알고리즘들은
객체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단순 성공과 실패만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산업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조의 어떤 그 부품이라든가 파트라든가 어떤 기기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인식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인식이면은 식서 시그마 같은 품질 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시 다뤄 나갈 생각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인지공학,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들이 사람들, 사람을 따라해라.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나의 원래 의도를 노음이 이해해라.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사결정 혹은 제시를 해라.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커그니티브 컴퓨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인문학이라든가 심리학, 인간공학이라든가 사회학, 여러가지 NTPT 같은 융합 기술이 종합적으로 동원돼야 될 길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 갈 길이 대단히 멀고 앞으로 발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50분 이상 집중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